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는 뉴스에일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투표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조사된 결과는 공표가 가능합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오늘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오늘부로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운동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가 결렬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중도층과 부동층이 결집한 서울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진공폭탄과 집속탄을 투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조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재자는 침략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푸틴을 맹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갑구 기자, 자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 내용인데 어떤 내용에 중점을 뒀습니까? 네, 1시간 전부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주재하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가장 앞줄에 앉도록 배려하고 연설 시작부터 푸틴을 독재자로 불렀습니다. 유럽 분열도 없었다며 동맹들과의 공조태세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약속하며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권 기자, 어제도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민간인들을 향했다고요? 이에 군사시설만 공격한다는 러시아의 입장과 우크라이나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인 하리코프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광장부터 민간 거주지까지 무차별 폭격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대한 폭격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TV타워가 폭격되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는데요. 이 폭격으로 국영방송 송출이 중단됐고 사망 5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 1차는 끝났고 2차 협상도 곧 열릴 것이란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네, 첫 번째 협상 내용을 전해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부 시그널은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러시아를 향해 공격부터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Ми про діалог. Я вважаю, так, треба припинити хоча б бомбардування людей. Просто бомбардування припинити і після цього сісти за стіл перемовин. EU 가입 역시 추진하고 있는데 SNS를 통해 가입 신청서 서명을 공개하며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는 유럽의회에서 화상연설을 하며 회원국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유럽 이사회장도 긍정적입니다. 들어보시죠. We must support Ukraine, and we are supporting Ukraine. 하지만 EU 고위급 관계자는 장기적 문제 논의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급선무라고 하며 실제 가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로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관련 여론조사들은요, 본투표 당일인 9일 오후 7시 반까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를 본 투표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 또는 열세자의 편을 드는 현상이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새로운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까지인 만큼 저희가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조사된 내용들인데요. 먼저 칸타코리아에서 조사한 대선 후보 4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1%, 윤석열 후보가 44.1%, 심상정 후보는 2%, 안철수 후보가 7.8%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이 지난달 27일부터 바로 어제까지입니다. 자, 지난달 24일에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결렬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된 내용이라는 소리인데요. 단일화 결렬 이후에 야권의 지지층이 더 결집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예, 저 결과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결과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네. 정권 교체를 원하는 과반의 50%가 넘는 국민들은 그럼 누구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신 것이고, 네.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지율이 훨씬 높은 후보에게로 표를 몰아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내 표가 당선되는데, 당선자를 뽑는데 기여할 수 없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10년 전에 당시 이정희 정의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본인은 사퇴한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즉 보수가 더 결집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해석을 해봅니다. 네. 여론조사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국민의힘 측에 다소 유리하게 나온 칸타코리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신 건데,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유세를 벌이는 지역이 바로 서울이죠. 역시 칸타코리아에서 조사된 내용인데, 이 대선 후보들의 서울 지역 지지율을 살펴봤더니요, 이재명 후보가 29.7%, 윤석열 후보가 45.2%, 심상정 후보가 2.6%, 안철수 후보가 8.4%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이요, 막판 최대 승부처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이긴다 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 특히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서울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이기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긴 만큼 이긴다, 이렇게 보고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우상호 본부장은 서울 판세가 중요하다, 서울을 이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칸타코리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서울 지역 지지율 격차가 15.5%포인트였습니다. 자, 이 지지율의 격차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제 어제 공표된 칸타코리아 여론조사를 조금 보면요, 이제 그 단순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칸타코리아가 2월 한 중순 10일경에 한번 조사한 것과 그다음에 한 20일경에 조사한 것,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3차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그 정도 격차였고, 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도 상승을 했고 윤석열 네. 후보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른 여론조사처럼 굉장히 지금 저는 박빙 상황이 있다고 보고요. 양 후보의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어제 그 조사 중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가 아직은 높지만
상당히 그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그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어제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동안에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던 네. 그 20대 여성들이 네. 상당히 좀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서울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네. 중요하고요. 아마 서울은 아마 지지도가 얼마 전에 우상호 본부장도 얘기한 것처럼 한 4~5% 정도에서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이고 뭐 그래서 어제 이제 3월 1일, 3월에 또 시작을 또 명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 바뀐 네. 상황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칸타코리아 여론조사와는 또 상이하게 박빙의 승부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럿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조사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3.1%, 윤석열 후보 46.3%, 심상정 후보가 1.9%, 안철수 후보 6.7%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에 3.2%포인트로 박빙의 승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조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1.3%포인트 상승했고 윤석열 후보는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이 부분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43.5%, 윤석열 후보가 48.4%로 나타났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8.4%, 안철수 후보가 29.7%의 지지율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글쎄요, 아직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야권 단일화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저희가 단순하게 표 계산만 했다면 네.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단일화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 표 계산으로 단일화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단일화된 보수 야권이 통합된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그 의미, 그 명분을 쫓아서 단일화를 추진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이후에도 단일화된 보수 야권이 하나된 힘으로 집권했을 때 이 심각하게 그 역전되는 이 여소야대 상황, 이것을 뚫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를 계속 추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여론조사 결과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일화 추진 과정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들 소식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서울에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이자 민주화 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명동에서 3.1절 유세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충 생각하고 대충 대통령 뽑으면 안 되죠? 한 번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독하게 광화문에서 싸웠는데 다시는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죠? 입으로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지나에 알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3학년까지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지금 선거가 정말 팽팽한 접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선거 처음 겪어봅니다. 이곳 명동에서 한판승 3개를 박는 승리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상호 이 선대본부장이 언급했던 이 서울 지역 지지율과 관련해서 4%에서 5%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관련된 해당 여론조사 내용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방송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이 통합정부론 카드로 제3지대를 자극하면서 중도층의 표심 끌어안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요, 김동연 후보와 만나서 통합정부론 구상에 합의했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번 대선 전국의 시대 정신으로 기득권 깨기를 주장했습니다. 그 기득권 깨기의 첫 번째가 정치 교체였습니다. 오늘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손잡고 하시죠. 네, 손잡는 걸 좋아하시죠? 네, 실력도 있으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네,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이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모두들 사실상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자, 어제 이재명 후보와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한 김동연 후보, 오늘 오전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도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의 실현을 위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오늘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치 교체 연대를 함께하자, 그리고 러브콜을 보내왔었는데, 일단 김동연 후보와 먼저 단일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이 생각을 할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이 결국 어떤 특정 후보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우리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네. 정말 저는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 공천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되게 구체적으로 당이 어떤 당론을 모아서 정치개혁을 제안을 했고요. 어제 특히 김동연 그 이제 전 후보와의 5가지 합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정치 타파를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네. 개헌,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랄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그 우리 핵심 현안인 교육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자. 결국 이제 공동정부를 함께 운영하자. 뭐 인수위원회에서 또 공통 공약을 함께하자까지 매우 구체적인 어제 합의를 했고, 또 오늘 김동연 후보가 이에 화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누구든 간에 그동안의 정치를 하면서 이 정치 개혁을 바랬던 많은 저는 정치인들과 세력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들이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정말 정치 개혁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네. 정말 이번 대선이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른바 반윤 연대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만 빼고 다 함께 뭉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상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정치 개혁을 한다면서 다당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력이 작은 정당이다 할지라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를 이렇게 포위하면서 또 정치 개혁 제안 자체를 저희한테는 안 하고 딱 빼고 다른 당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양당제예요.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는 얘기들 그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선거 전술이라고밖에 저희는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연 후보에 이어서 바로 이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으로 이 지지 선언문이 대신 낭독됐는데요. 박 전 이사장은
평화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영호남 통합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단언코 이재명 후보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데 박근령 전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어요. 먼저 국민의힘 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거는 맞죠. 맞는데 국민들을 향해서 그럼 어떠한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동생이긴 하지만 그동안 어떤 관계를 가졌었느냐, 그리고 그동안 많은 돌출 행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분이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게 어떤 굉장히 진영 논리, 그러니까 한쪽의 생각만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나, 그다음에 지지 의사를 뭐 항상 고정불변인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제는 좀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지만 상당히 그 어떤 의원 확장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실용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가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전에는 생각이 달랐던 분들도 생각이 같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듯이 윤석열 후보만 빼고 다 뭉치자라는 이 반윤 연대.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에 김동연 전 총리는 화답을 했지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 한대요. 윤석열 후보도 통합정부 한대요. 제기도 해야죠. 안 한 게 문제죠. 다당대로 가야 됩니다. 양당 몰아주시면 양당 독점 정치 되지 연립정부 통합정부 됩니까? 기득권이 아닌 심상정에게 표를 몰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야 다당제도 앞으로 꽃피울 수 있고 연립정부도 가능한 거예요. 심상정 빼고 연립정부가 성립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자, 다른 후보들보다 되레 심상정 후보가 더 가깝다고 물리적으로 저는 느꼈는데 심상정 후보의 마음은 돌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보 정당이 한 20년 이상 있었지만 상당히 굉장히 소수 정당으로 있었고요. 항상 이제 그 진보 정당과 이제 연대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양당 체제에서 좀 입지가 좀 좁아졌고, 아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진보 정당의 가치를 표방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특정 후보하고 좀 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는 어쨌든 이제 이번에 4번째 출마고 끝까지 어떤 선명성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개 지지를 표명했던 연예인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 현장에 나서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구마적으로 20년을 살고 배우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참겠습니다. 이 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를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재명이니까. 근데 원종 선배님은 처자식이 계신데 저는 장점이 또 처자식이 없습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3.1절을 맞아서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인들도 참 많은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SNS에 올린 시가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 의원은 호국 선열들을 기린다면서 유관순이라는 제목의 시를 공유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득이하게 이 X표 처리된 아주 부적절한 표현 때문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이 있었던 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를 썼던 정호승 시인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었던 그런 사연이 있는 시인데, 자, 이병훈 의원 역시 이 글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모욕해서 어떤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실수나 판단 착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또 해석을 하셨군요. 근데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저 시를 올려서 누가 좋아할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병훈 의원이 시의 맥락을 이해 못하고 저 글을 올렸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걸 믿고는 싶은데 다만 이제 유관순 열사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를 공격하면서 유관순 선생에게 미안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족이 이제는 열사로도 이해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런 반발이 있었단 말이죠. 네. 따라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거나 언급을 하실 때는 주의해서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선거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이병훈 의원 본인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중앙대학교 앞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썩고 부패할 뿐 아니라 능력도 없고 또 국민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 맞죠,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도 선거 열을 앞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5년 동안 안 했고 선거운동 시작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열을 앞두고 이런 소리 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늘 외면하고 깔보다가 선거 때가 되면 또 표를 훔쳐와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을 공작과 세뇌와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 유세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른바 썩고 부패한 세력을 축출하겠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론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개혁을 왜 지난 5년 동안 하지 않고 선거 열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거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특보도 잠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용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과정이라는 것은 항상 개혁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게 워낙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고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앞으로 갔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전제가 일단은 틀렸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 앞으로도 계속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 결국은 정치 개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시기가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오히려 대선을 앞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동력이 많이 생긴 거고요. 네. 그럼 저는 윤 후보가 비판을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대통령 1년 임기 단축, 개헌도 내놨고 대통령제 형태도 내놨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겠는지 좀 그런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더라면 네. 좀 더 통합 정부론에 대한 비판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또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에 빚이 있습니다. 저희가 빚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중간에 서로 오해도 있었지만 바른 나라 만들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 곳에서 지지 선언을 했지만 바로 이 예가 좀 특이해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친문단체입니다. 2019년 서초동 조국소 집회를 주도했던 바로 그 시민단체인데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 시민단체가요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자, 친문단체가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거는요 아까 박근령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 뭐 이런 식의 이 상반되는 내용과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 민주당이 후보다운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윤 후보의 지지를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봅니다. 진영에 관계없이 윤석열 후보의 존재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가 이렇게 큰 의미를 주는구나. 울림이 큰 장면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진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전체를 어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정치적으로 크게 무게감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저 단체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이재명 후보를 어떤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괴리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거는 좀 뭐 내부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의 다수가 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맞는 방향이다. 이 부분은 조금 또 다수의 의견과는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뭐 저분들이 뭐 지금까지도 지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또 우리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런 부분은 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제스처가 있죠. 바로 어퍼컷 세리머니입니다. 윤 후보가 어제는 이 세계 챔피언이죠. 홍수환 전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의 글러브를 낀 채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3월 9일 서울 시민 여러분의 손으로 이 글러브는 우리 홍수환 님께서 3번 쓰러지고 4번 다운시켜서 KO패로 이긴 그 카라스키아가 보내준 우리 홍수환 선수께 보내주신 글러브랍니다. 이게. 근데 본인은 그 화면을 모니터링 해보면 그 약간 티셔츠가 말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뱃살 좀 빠졌나 이러면 숨 멈추고 이렇게 보잖아. 들으신 것처럼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요. 윤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비꼬는 내용이었습니다. 티셔츠가 이 밀려 올라가면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뱃살을 언급한 건데 글쎄요. 뭐 이 좀 조롱에 가까운 너무 희화한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한데 조금 과한 표현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 유 전 이사장이 그냥 이제 뭐 편한 이제 유튜브긴 하지만 이제 그냥 뭐 편한 사람들과 좀 재밌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근데 글쎄요, 정말 이번 선거에서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외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 안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네. 다만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너무 어퍼컷 세렘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네. 저러다가 너무 옷이 밀려 올라가지 않을까 항상 그런 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발언으로 잇따라 비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잠시 언급하기도 했는데 윤 후보가요. SNS에 올린 사진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화가 난 표정을 이 펜으로 귤에다가 그린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방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 참혹한 전쟁을 너무 가볍게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이후에 저 글에 해당하는 사진은 삭제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좀 신중치 못한 그런 사진 게재가 아니었나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비판과 지적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정을 하고요. 저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항의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오렌지 색깔을 들고 나와서 그 저항을 결국 성공시켰던 그런 예가 있는데 그 오렌지 혁명에 대해 얘기하고자 하는 사진을 올리다 보니 저런 약간 오해를 빚을 수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저희가 바로 내렸고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일화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대선 완주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서서히 접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거 이게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지지를 철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다른 질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야권의 후보인 우리 후보에게 결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주말 양측의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서요. 안철수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 정리가 필요하다. 이준석 대표를 정리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윤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 대표라면서 이 요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전권 대리인 사이에 협상 자체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요. 화제가 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어제 3.1절 기념식에서 만난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사진 이 두 장을 저희가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표정입니다. 이 눈빛 표정을 대조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안철수 후보가 송영길 대표와 인사할 때는 눈이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앉은 채로 악수를 하는 표정을 보면 눈빛이 굳어 있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극명한 온도 차이 글쎄요, 단일화 결렬 이후에 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 심정을 나타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감추질 못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면 너무 자연스러운 저는 그런 감정 표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정권 그 교체를 화두로 들고 이렇게까지 나왔고 단일화를 먼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이제 거절이 됐고 계속 뒷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일화 부분들이 최종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완주한다고 했을 때 과연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과연 양당의 어떤 후보를 더 선택할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완주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안 후보가 얘기할 메시지들이 막판 표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 두 번째 이야기까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Q&A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대학생들이 저희 채널A에 보내온 현지 영상들을 저희가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관심이 필요하다며 찍어서 제보를 해온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비극이고 전쟁의 비극입니다. 이 참상이 담겨있는 기록들을 함께 보시죠. 박수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겹게 숨을 내몰아쉬는 여성. 갑자기 날아든 포탄에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길가에는 물을 길어오다가 공격당해 숨진 주민들의 시신이 방치돼 있고 인도에 걸쳐선 승용차 운전석에는 날아든 파편에 목숨을 잃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방공호에 몸을 숨긴 우크라이나 현지 대학생이 채널A에 보내온 영상과 증언에는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자동차 나오는 영상은 실제로 여기 옆에서 남자가 이렇게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거 공격해서 맞았고 죽였어. 민간인 밀집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포탄이 퍼부어지고 총탄이 날아들며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Не хочется верить, но это, к сожалению, так. Буквальн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назад моя подруга, которая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시민들 건들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시민들 사는 건물에 공격하고 있다는 거 다들한테 알려줘. 현지에서는 포로로 잡힌 러시아 병사의 신문 영상도 공유하며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Даже часть изначально говорили, что прибыли на учения. В итоге, когда уже закинули на передовую, сказали, будете врагами народа. Так это военное время, то вообще можете быть расстрелянными. И нас стали закидывать как. 총탄에 쓰러지는 우크라이나인에게도 총을 든 러시아군에게도 명분 없는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은요, 이제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지역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금지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으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는 이른바 진공폭탄, 그리고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서 이 사용이 금지된 폭탄 속에 소형 폭탄들이 깨알같이 들어있는 이른바 집속탄도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의혹에 대해서 러시아는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국제사법재판소 측의 이 의견이 나왔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를 전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사에 착수까지 했습니다. 민간 지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의 비인도적인 폭격, 국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1차 협상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네바 협약으로 이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들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진공폭탄인데요. 진공폭탄 같은 경우 주변을 고온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수백 미터 내에 있는 사람들의 장기를 파괴하는 등 사실상 방사능 없는 핵폭탄이다라는 표현이 쓰인,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고요. 또 하나 집속탄이라는 것은 네, 하나의 이제 그 용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소형 폭탄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사방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 집속탄은 내부에 있는 폭탄 중에 일부 불발이 되어 있는 그런 폭탄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또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또 민간인의 그런 사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네바 협약에 사실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고요. 일단 폭격 하루 만에 적어도 뭐 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방공호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유럽 의회 영상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싸워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호소에 EU 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Ми боремося за наші права, свободу, за життя. А зараз ми боремося за виживання. І це найголовніша наша мотивація. Але ми боремося. Доведіть, що ви разом з нами. Доведіть, що ви нас не відпускаєте. І тоді життя переможе смерть, а світ темряву. Слава Україні!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동시 통역하던 통역사도요. 이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통역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같은 날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연설을 시작하자 다른 나라 대사들이 모두 퇴장하는 외면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과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화상을 통해서 했던 이 연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모든 외교관들이 일어나서 거의 기립박수를 치고 통역관이 울컥할 정도로 또 많은 전 세계 시민들이 울컥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반면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나오는 영상 다 나가고 있죠. 예,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관련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 그것도 역시 화상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EU에서 제재를 해서 유엔 상공에 러시아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참석하지 못하고 저렇게 화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몇몇 국가의 외교관들을 제외하고는 전원 퇴장을 했죠. 이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문화계, 스포츠계,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문화계, 스포츠계에서도 러시아 퇴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물론이고요. 이달 초에 개봉이 예정돼 있었던 워너브라더스의 신작 더 배트맨도요. 러시아 개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자, 피파와 세계 빙상연맹 등 스포츠계에서는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를 금지시켰고요. 본격적인 제재까지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우크라이나를 향한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 팀 킴 컬링 국가대표죠. 이 컬링 국가대표팀이요. 러시아와의 경기는 연습조차 하지 않겠다라면서 러시아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딸이죠. 배우 이영애 씨가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지만 이런 응원의 메시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인들 또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응원을 보내고 있는,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총을 들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응원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영애 씨 같은 경우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죠. 이영애 씨는 늘 기부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난민이 된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써달라는 취지로 1억 원을 기부를 했고요. 이건 우크라이나 주한 대사가 저 부분을 트위터에 또 알리면서 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알려지게 됐고요. 뭐 거기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락 그룹도 러시아에서 이제 공연합니다 원래. 네. 그런데 5월에 예정돼 있는 4만 5천석 규모의 러시아 공연도 전격 취소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프닝 최고 기록을 세웠던 배트맨이라는 영화도 그렇죠. 러시아에서 개봉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얼마나 명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 국제사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노워 캠페인 로고를 들고 방송을 하는데요. 자, 심지어 러시아 자국민들도 전쟁을 반대하면서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인은요, 자신의 여권을 불태우면서 러시아라는 조국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Люди гибнут, люди страдают, разруха. Все это поколениями будет передаваться, переходить и все. Ненависть друг к другу. Как сказать, кто им вернет чужие жизни, чужие разбитые сердца? Мне стыдно сегодня, что я русский. Простите нас. 자, 아무쪼록 우크라이나에 빨리 이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준비한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툭툭툭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 그래도 치솟던 유가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100를 넘긴 가격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세계 3위 산유국이자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자 국내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LPG 공급 가격도 이달부터 킬로그램당 60원 올랐습니다. 미혼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46만 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4% 늘어난 수준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보다 6.9%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규 교육 관련 지출은 1년 전보다 10.4% 줄었지만 학원 및 보습 교육 지출이 46만 6,300원으로 24.6% 늘었습니다. 기타 교육 지출도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게임 기업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 이사가 지난달 말 향년 54세로 별세했습니다. 1994년 12월 넥슨을 창업한 고인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게임으로 꼽히는 바람의 나라를 시작으로 메이플 스토리와 카트라이더, 던전 앤 파이터 같은 흥행작들을 선보였습니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게임 업계에는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에 이어서 벤처기업협회는 인터넷 산업을 개척한 진정한 벤처인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침에는 다시 추워지기도 했는데요. 낮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혜정 캐스터, 지금은 날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마치 초겨울로 간 듯했는데요. 지금은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진 모습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10도 안팎까지 껑충 올라서요. 두꺼운 외투가 좀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햇살이 좋겠고 서울이 8도, 광주 11도, 대구는 1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는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지금도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산불이 무려 36건이나 발생했고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건조함은 날로 심해질 전망입니다. 불조심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쾌적하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고요. 기온 변화도 클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이 애매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체온 조절이 쉽습니다. 면역력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4인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TV 토론 저희 채널A와 함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수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